안녕하세요. 북선프리입니다. 흑수저가 부자가 되는 단순하고 안전한 법칙.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3개의 단어 Just Keep Buying. 지금부터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축과 투자. 우리는 둘 중에서 무엇에 더 집중을 해야 할까요? 이 책에 따르면 각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집중을 해야 하는 대상이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기대저축액과 기대 투자 증가액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큰가를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대저축액이란 1년 동안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금액은 본인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면 1년의 기대저축액은 600만 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대투자 증가액은 본인의 투자 자산이 어느 정도 불어날지 금액을 예측해서 계산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1,000만 원의 투자 자산이 있고 1년 수익률을 10%로 예측한다면 늘어나는 투자 자산은 100만 원이 될 것이고 바로 이 금액이 기대투자 증가액인 것이죠. 이제 기대저축액과 기대투자 증가액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큰가를 비교해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예시를 든 것처럼 기대저축액이 크다면 저축을 늘려서 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데 집중을 해야 하고 반면에 기대투자 증가액이 더 크다면 투자 자산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 계획의 세부한 내용까지 따지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만약에 두 금액이 비슷하다면 양쪽에 비슷한 시간을 써야 한다고 하네요. 그럼 먼저 저축에 관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은 과연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 얼마나 저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축은 흔히 소득에서 지출을 뺀 금액이라고 보죠. 여기서 지출은 굵직굵직한 고정 지출을 정리한 다음 나머지 변동 지출에 대해 추정치를 계산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저자에 따르면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저축하라고 합니다. 저축을 하고 있음에도 중압감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저축 능력이 있을 때는 더 많이 저축을 하고 소득 수준이 줄어든다면 그만큼 덜 저축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무리하지 않은 것이 길고 긴 투자의 여정에서 오래오래 살아남는 길이라고 하네요. 이 단순한 충고에 따른다면 스트레스는 줄어들겠고 행복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저축을 늘려야 하는데요. 또 저축을 늘리려면 소득을 증가시키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혹은 둘 다 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지출을 점검해서 낭비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없는 정도로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하지만 지출을 줄여서 저축을 늘리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한결같은 방법은 일단 소득을 늘리는 것이죠. 소득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재정적인 가치, 즉 시간, 전문적인 지식, 기술, 서비스 또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직장에서 승진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지만 더 많이 모으려면 결국 사업이라든지 자산을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 소득을 이용해서 수익 창출 자산을 계속적으로 사들여야 합니다. 지출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는 충고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보도록 강요하고 지출에 대한 불안감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해서 이러한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돈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제품의 가격표를 볼 때마다 머릿속에서 무조건 경보가 울려서도 안 되고 또 충분한 돈이 있을 때조차 무언가를 살 만한 여력이 되는지 스스로 따져본 적이 있다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의 프레임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우려나 불안 없이 스스로 재정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죠. 책에서 소개하는 지출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유용한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2배의 규칙을 따르라입니다. 이 방법은 어떤 고가의 물건을 사들이는데 돈을 쓰고 싶을 때마다 같은 금액을 수익 창출 자산에 투자를 하거나 기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400만 원짜리 아이템을 사고 싶다면 그만큼의 돈을 추가로 투자를 하면 됩니다. 이런 규칙은 어떤 물건이 자신이 얼마나 진심으로 원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만약에 400만 원을 사면서도 그만큼의 돈을 투자하고 싶지 않다면 아마도 그 아이템은 꼭 사지 않아도 된다는 쪽으로 마음이 변할 것이고, 이러한 규칙은 과소비를 할 때마다 들게 되는 죄책감을 없애줍니다. 여기에서 고가에 대한 금액 기준을 얼마로 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물건을 사들였을 때 갖는 주관적인 느낌인데요. 그러한 느낌에 따라서 이 법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성취감을 최대화하는 데 집중하라입니다. 성취감을 위해서 스스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자율성을 높여주거나 하는 일의 숙련도를 높이거나 또 의미 있는 삶을 위한 목적을 갖도록 하는 지출은 바람직한 지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한 잔 한 잔씩 마시는 카페라떼가 업무 집중력에 도움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한 지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돈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 이용해야 합니다. 자신이 지속해서 관심을 두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피하고 싶은 상황은 어떤 것인지, 세상에 어떤 가치를 널리 퍼뜨리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돈을 쓰는 일도 더 쉽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물건을 사야 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나중에라도 기분이 좋지 않게 될 텐데요. 그 물건을 살 때는 정말 원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이 거짓이라는 진실을 알고 있으니 말이죠. 결국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는 것은 각자의 몫이며 이를 알아내고 그에 따라 돈을 쓰면 됩니다. 따라서 지출이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지출의 프레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라이프스타일 크리프란 돈을 이전보다 더 많이 벌게 됐을 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소비와 지출을 더 많이 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인상된 월급으로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미 라이프스타일 크리프의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게 일하고서 그 성과를 즐길 수 없다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따라서 어느 정도의 라이프스타일 크리프는 괜찮다고 보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는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득 증가분에 얼마를 저축해야 할까요? 저자의 조언에 따르면 소득 증가분의 최소 50% 정도를 저축을 하면 기억하기도 쉽고 실천하기도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저자에 따르면 어떤 종류의 빚이든 재정관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긴급 상황에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금을 조기 상환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긴급 상황에 대한 리스크가 감소하기 때문에 대출로 인한 비용 부담보다 더 큰 가치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학자금 대출이나 창업자금 대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에 따른 비용보다 훨씬 웃도는 가치 있는 수익을 남겨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빚을 올바르게 활용하면 재정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무분별하게 빚을 지면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에 따르는 비금융적인 비용, 즉 대출로 인해 몸과 마음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채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집은 자산 축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죠. 하지만 집을 보유하면서 각종 수수료와 세금 외에도 주택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그리고 이러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개인의 시간도
상당히 들어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매매를 반복한다면 임차하는 것보다 더 많은 위험을 안고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소유하지 않은 채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통해서 얻는 정서적인 이익도 있기 때문인데 집을 살지 말지 그것을 결정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할 요인이 바로 이러한 사회적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집을 사야 할 때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최소 10년은 거주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이사를 계속한다면 그에 따른 거래 비용이 늘어나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삶과 직업이 모두 안정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직업이 안정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꾸리면 가족 구성원 변경으로 인해서 더 넓은 집이 필요할 것이고 또 주택담보대출은 본인의 수입이 확실한 예측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유자금이 충분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여유자금이란 주택가격의 20% 정도의 계약금을 낼 수 있는 여력과 총 부채 상환 비율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기준 정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 매입은 가장 규모가 크면서도 또 가장 감정적으로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두고 올바른 결정을 신중히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목돈을 마련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목돈 마련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정해진 기간 내내 꾸준히 정해진 액수의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를 할 수 있다면 해당 금액이 필요한 기간에 따라서 투자 방법을 달리 구축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목표 기간이 2년 이내라면 단연코 현금 저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3년 이상이라면 채권, 주식, 적금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합리적인 포트폴리오를 꾸릴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은퇴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은퇴 시기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간단한 규칙은 바로 4%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매년 은퇴 자산의 4%까지만 사용하기인데요. 은퇴 자산은 결국 본인의 예상 연간 지출에다가 25배를 곱한 값으로서 내가 연간 지출하는 금액의 25배가 모이면 은퇴를 할 수 있는 시기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퇴 자산 중 은퇴 후에도 국민연금이라든지 월세처럼 고정 수익이 있다면 그만큼을 뺀 연간 지출액의 25배만 있어도 됩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은퇴를 위해서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 계산을 할 수 있고 또 이 법칙은 은퇴자의 지출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가정하에 적용이 가능한 가장 보수적인 법칙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투자와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왜 해야 할까요?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서죠. 의학이 발달하고 기대 수명이 연장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고 은퇴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길어진 미래 삶을 위해 돈을 투자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소득이 없어질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자산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서 대응해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죠. 식료품비, 차량 유지비, 자녀 교육비 등은 매년 상승하지만 이를 상쇄할 만큼의 소득은 반드시 증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효과가 대단치 않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자신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는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인적 자산을 전환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적 자본은 자신이 지닌 능력, 지식, 시간 등의 재정적인 가치입니다. 능력이나 지식은 평생에 걸쳐서 늘어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지가 않죠. 따라서 투자만이 시간에 맞서 줄어드는 인적 자본을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투자를 통해 금융자산 축적이 미래의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투자는 여러분이 일하지 않을 때조차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돈이 여러분을 위해 계속 일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방법을 검토해 본 후에 각자의 니즈에 가장 잘 맞는 방식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다양한 수익 창출 자산을 그냥 계속 사라고 저자가 조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표에 제시된 내용은 저자가 열거하는 투자 방법의 종류이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산을 선택하여 투자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주식을 한다는 것은 스톡피커의 세계를 경험한다는 것으로 좋은 기회를 놓칠까 전전긍긍하고 손실이 생기면 고통스러워하고 후회하면서 결국 자존감 상실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저자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 것은 광범위한 기업 인덱스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기는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훌륭한 수익을 올리는 개별 종목은 극소수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 또 상장 기업이 10년 이내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개별 주식을 선택한 것이 잘한 선택이라고 증명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때론 개별 주식을 선택한 이유와 그 주식으로 얻는 성과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편이 개별 주식을 고르려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스트레스는 훨씬 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플러스 수익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적인 근거는 가능한 빨리 돈을 투자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대부분의 주식시장이 대부분의 기간에 상승한다는 사실은 미래의 관점에서 보자면 투자를 망설이며 흘러보내는 하루하루가 결국 손해를 축적하는 나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투자 적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하고 빨리 사서 천천히 파는 것이 부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더 낮은 가격을 기다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가격 하락이 일어나지 않거나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는 점입니다. 가격 변동의 근거에 시장 타이밍을 잡아서 주식을 매매하는 전략은 이론적으로만 매력적일 뿐 실제로는 구현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투자를 해야 할 최적의 시장 타이밍은 가능하면 빨리라고 하네요. 그리고 당장 가진 돈 전부를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시간을 두고 조금씩 투자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다면 거의 언제나 지금 당장 전부를 투자하는 게 옳다고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주가가 폭락하고 있을 때이며 이때에만 분할 매수 방법이 수익률이 더 좋다고 하네요. 만약 지금 당장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이 여전히 걱정이 된다면
여러분은 본인 투자 성향에 비해서 지나치게 리스크가 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비해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인데요. 만약 주식과 채권을 8대2의 비율로 구성하기로 했다면 처음에 채권의 비중을 조금 더 높여서 6대4의 비율로 투자를 하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원래 목표하고자 하는 8대2의 비율로 조금씩 옮겨가는 방법을 택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매수를 하는 방법은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꾸준히 매수하는 평균 단가 분할 매입 방법과 매달 저축을 하면서 돈을 모으다가 주식이 단기간에 하락한 저점일 때 매수를 해서 가격 반등을 예상하는 방법인 바이 더 딥이 있다고 합니다. 바이 더 딥은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때만 효과가 있는 전략이며 또 심각한 하락장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문제점 때문에 수익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최적의 저점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며 시장이 만약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복리 효과를 누릴 기회조차 놓쳐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셈이죠. 따라서 가능하면 빨리 투자를 시작하고 자주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이 책의 핵심 주제입니다. 투자에서 운이 중요하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얼마나 저축하고 투자할지, 어떤 자산에 투자할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할지 정도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시장 상황이 하락을 거듭할 것으로 우려가 된다면 채권처럼 리스크가 적은 자산을 활용해서 분산 투자하고 하락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연금 인출을 본인이 계획한 것보다 적게 해서 시장 폭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수입을 보충하는 파트타임 일을 통해서 본인 자산을 파는 대신에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을 크게 불리고 싶다면 시장 변동성과 더불어 주기적인 하락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장기 투자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당연히 치러야 하는 대가죠.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그 대가는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저자가 제안하는 방법은 하락폭이 15% 이상일 때 손실 회피 전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주식시장이 15% 이상 하락할 때는 채권에 투자하고 그렇지 않은 애는 모두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언제 변동성을 만날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더라도 제때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결국 수익률은 떨어지게 마련이죠. 따라서 저자는 분산 투자야말로 시장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시장 폭락은 대체로 위기의 기회입니다. 심각한 폭락장 이후의 수익이 가장 높은 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식 투자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손실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해서 마이너스 10%의 손실을 보았다면 90만 원이 될 것이고 이 금액에 손실료가 똑같은 10% 수익을 내면 99만 원이 되니까 원금 대비 만 원이라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을 복구하기 위한 수익률 계산법에 따르면 20% 손실이 발생한다면 25%의 수익률이 나야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손실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예상하는 손실 회복 기간에 따라서 연간 수익률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20% 손실이 발생했을 때 2년 내에 회복한다 라고 예상을 한다면 매년 17.5%의 연간 수익을 올려야 하고 5년 내에 회복한다고 예상을 한다면 매년 5%의 수익을 올려야 하죠. 회복하는데 5년 동안 매년 5% 수익을 내야 한다는 건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도 미국의 장기 투자 평균 수익률인 8%보다 낮습니다. 표를 보면 세로 축은 192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주식이 30% 이상 하락했을 특정 시점에 주식을 매수한 경우 각 연간 수익률을 얻을 가능성을 수치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또 가로축의 수치는 주가가 30% 이상 떨어졌을 때부터 그 다음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까지의 연간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30% 하락한 시점에 연간 수익률이 5% 미만이 될 확률은 10% 미만이고 또 10% 이상 수익이 나는 확률은 50% 이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30% 정도 크게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도 그냥 계속 사기만을 한다면 미래의 연간 수익률은 괜찮아질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폭락한 시점에 대량 매수를 할 만큼의 충분한 투자 자금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때 매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물론 일본의 경우처럼 장기간 주식시장이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현상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기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계속 사기를 했다면 손실을 볼 가능성은 적다고 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투자를 결정하게 두어서는 안 되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상승장을 놓치면 어쩌나 또 하락장에서 돈을 잃으면 어쩌나 하는 손실에 대한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일련의 객관적인 기준을 미리 마련해 두면 두려운 감정이 들더라도 매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수와 달리 매도는 긴 시간에 걸쳐서 최대한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오래 기다리거나 조금씩 분할 매도 방식으로 빠져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더 낫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빨리 사서 천천히 파는 것이 좋은데요. 저자는 오직 3가지 이유만이 자산 매도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위해서입니다. 포트폴리오의 각 자산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자산의 수익률에 따라 비율이 변경되는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음 구성한 포트폴리오 비율대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과 채권이 6대4의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만약 재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주식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게 되겠죠. 주식의 수익률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주식의 비율이 높다면 반대로 주식이 급락할 때에는 수익률 역시 최대 하락폭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비율 조정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재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너무 잦은 재조정은 수수료와 같은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만 재조정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매도 시에 세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매도가 아니라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과 채권의 비율의 목표가 6대4인데 7대3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채권을 계속 추가 매수해서 6대4의 비율이 되도록 조정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자산을 매입할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유효한 법칙이고 또 포트폴리오의 규모가 커지면 매수 시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조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매도 이유는 편증된 포지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자산의 상당 부분이 개별 주식으로 편중되어 있는 경우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매도와 관련해서는 매월 또는 매 분기와 같이 시간을 정해 특정 비율로 매도하거나 특정한 가격을 정해 매도하는 것과 같이 본인만의 방법을 정해서 분할 매도하고 한 번에 매도하지는 말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매도의 이유는 재정적인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자산 매도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은퇴 자금이건 주택 구매 자금이건
원하는 삶을 위해서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필요하다면 자산을 매도해서 훌륭하게 소비할 필요도 있다고 합니다. 돈은 언제나 더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더 많은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빨리 그냥 계속 사라는 저자의 말에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변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계속 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 심플한 투자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흙수저도 부자가 되어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으로 저스트 킵 바잉 책의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북선프리의 컨텐츠가 마음에 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